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마가 이어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내려야 할 비가 며칠 사이에 오는 등 이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강수량이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이상기후가 더 자주 더 극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지구가 주는 경고일 텐데요. 기후변화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습관을 찾아보고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네, 7월 20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유가연 씨. 네,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오늘은 주행하실 때 평소보다 감속해 주셔야겠고요. 비 예보로 인해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궂은 날씨에 가까운 도심으로 나들이 가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서울시 구간 진입이 평소 주말보다 힘겨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방 방향으로 가장 긴 정체는 부산 쪽으로 천안분기점에서 옥상분기점 구간에서 나타나는데 이 정체도 13km 구간으로 주말치고 정체 길이가 긴 편은 아닙니다. 이 밖에 노선들은 이보다도 더 수월해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맛비는 변동성도 크고 또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미리 목적지의 기상 여건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 거의 불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용인 일대에서 짧게 막히고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도 화도부터 서종 또 강원권에서 조양부터 춘천 분기점까지는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빗길에는 감속주행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탈탈입니다. 탈탈 턴다. 네. 예. 오늘은 탈탈 털리고 또 탈탈 털어내는 뉴스 가져왔습니다. 어떤 뉴스들이에요? 네, 국정원이 미국 검찰에 탈탈 털렸습니다. 이 통상 국정원 요원들은 이 유력 인사와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다만 드러나지 않게요. 이 어느 정도로 털렸는지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요. 예. 또 국민의힘은 스스로 탈탈 털고 있습니다. 아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인 결과 흥행에는 성공했는데 이 최종 목표인 전국 주도권 잡기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MBC가 오랜 갈등을 탈탈 털어내고 화해에 나섰습니다. 이 한때 MBC에 등을 돌렸던 이들이 다시 MBC와 손을 잡았거든요. 손을 내민 건 누구죠? MBC입니다. 이 화해 3부작은 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국정원이 털렸다? 네. 앵커님 혹시 최근에 국정원 요원 만나보셨어요? 아니 뭐 제가 만날 일이 없죠. 네, 저는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 검찰 출입할 때 이제 일간지를 담당하는 그 국정원 요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명함을 받아보면 뭐 소속이나 직책 같은 거 안 써 있고 흰 바탕에 달랑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 물밑에서 활동하니까 명함도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국정원의 이 허술한 첩보 활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국정원 요원들이 최근까지 10년 넘게 이 미국 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만나 이 비공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밝혀졌어요. 이 수미 테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사실을 낱낱이 적은 공소장이 공개됐거든요. 그 공소장에 우리 국정원의 첩보 활동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을 보면 미 수사 당국이 테리와 국정원의 대화를 실시간 도청 감청한 걸로 보이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 국정원과 접촉한 동선과 통화, 이메일은 물론 이 실시간 대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그런데 수미테리는 국정원과 만나서 뭘 했길래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한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이 고가의 가방과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물론 이 뒷돈을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 대리인 활동을 했다는 게 이 미국 연방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했다. 네. 어떻게요? 언론에 공개된 이 공소장을 보면요. 이 테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넘게 워싱턴 DC나 뉴욕에 이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한국 국정원 고위급 요원들과 만나서 비공개 정보를 건네고 또 한미 정부 관계자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의 정보 모임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 대가로 테리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핸드백과 이 3,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10만 원 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또 37,000달러 약 5,100만 원 가량의 뒷돈 등을 받았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거든요. 증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를 위해 명품 가방을 직접 고르고 선물한 뒤에 이 대사관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타고 함께 떠나는 이 사진도 담겼습니다. 2021년 4월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외교관 신분으로 나온 이 국정원 요원이 이 테리 연구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적을 당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리와 국정원의 교류는 테리가 CIA를 떠난 지 5년 뒤인 2013년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요.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테리는요. 2001년부터 2008년에는 CIA 수석 분석가로 활동을 했고요. 이후 미국 NSC에서 한일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통으로 테리가 아주 안성맞춤인 거네요. 네, 그렇죠. 미 수사 당국이 2014년 테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때 경고를 했는데 이 테리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고요. 그런 뒤에도 요원들에게 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걸로 연방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검찰이 테리를 기소하는 건 뭐 미국 내부 사정이지만 문제는 동맹국인 한국의 정보당국이 깊게 연계돼 있다라고 미국이 낱낱이 공개를 한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첩보 활동을 이렇게나 자세히 밝힌 것은 미국의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이 향후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기소 자체만으로도 이 한국의 대미 정보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나 테리는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측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당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언론에 밝혔고요. 또 테리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탈탈 털어볼 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네,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 집권당 대표를 뽑고 결속을 다져야 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사본부 2부 거두절미 각서라고 해서도 다르겠지만요. 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비롯해서 댓글팀 공소 취하 부탁 등 논란을 가중시키는 대형 이슈를 스스로 탈탈 털면서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난주 방송 나간 뒤에 벌어진 일이 공소 취하 부탁건이죠. 이제 잠깐 내용을 짚어볼까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이 CBS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토론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먼저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언급하면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전략적이지 못하고 외화내빈이다. 그랬더니요. 그러자 한 후보는 반박하면서 이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이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그죠? 네, 맞아요. 나 후보가 한 후보한테 형사사건 무마를 청탁했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는 덧붙였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가 뭔지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년 전 일이라서 좀 간략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이 나경원 후보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이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할 당시에
때 그 국민의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이때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후보가 바로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걸 한 후보가 폭로한 거라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자 한동훈 후보는 하루 만인 18일 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 당장 승리에 연연하느라 이런 네거티브 공세를 하다가는 훗날 더 큰 화를 입는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에도 당내 경선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사를 받거나 사법 처리된 전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 네거티브가 정점에 달했던 사례로 회자됩니다. 이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을 폭로했고요. 이 후보는 이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등 사생활 논란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후폭풍은 10년 넘게 이어졌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이 다스 차명 보유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 수사를 받고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됐고요. 예. 최태민 목사의 딸 최서원 씨가 비선 실세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박 대통령은 2017년 탄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 쪽도 경선 때 논란이 이어진 그 커진 전례가 또 있죠. 네, 경선에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는 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경선 당시 전해철 후보 캠프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글을 다수 올렸던 이 해경궁 김 씨다라면서요. 이후 이듬해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요. 이를 계기로 전해철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으로 찍혀서 총선 당내 경선에서 밀렸습니다. 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논란도 앞으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일으킬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뉴스는 MBC 쪽이네요. 네,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13일 시사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로 MBC에 복귀했어요. 이 손 전 사장이 MBC에서 마이크를 잡은 건 11년 만입니다. 이 같은 날 그룹 뉴진스는 MBC 쇼 음악 중심에 나왔고요. 또 하이브 소속인 뉴진스는 데뷔 2년 만에 처음 출연했습니다. 아까 화해 3부작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네, 김수현 작가입니다. 드라마 작가? 네, MBC 자회사 MBC 5는요. 5월부터 이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어요. 김 작가의 드라마를 방송한 거는 무려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어떤 갈등이 있었죠? MBC와 김수현 작가는 30년 동안 냉전 상태였다고 합니다. 1969년 MBC 라디오 드라마로 데뷔한 김 작가는 이 사랑이 뭐길래 등으로 MBC를 드라마 왕국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다 갈등을 빚으면서 94년 MBC를 떠났고 2002년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김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는 시비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0년이나 이어진 그런 갈등이라면 어떻게 이게 풀렸을까요? 이 화해 작전에는요. 90살 되신 PD까지 나섰습니다. 90살? 네, 김 작가의 입봉작을 연출했던 라디오 PD 출신 김포천 전 광주 MBC 사장까지 나서서 화해를 주선하면서 이 올 초에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이 MBC는 김 작가와 계약을 새로 맺고 5월부터 MBC 온에서 사랑이 뭐길래 등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하고 MBC는 어떤 갈등이었어요? 네, 2019년 MBC 연말 시상식 때 이 BTS 출연 문제로 갈등을 겪었대요. 이 하이브는 소속 가수들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고요. MBC도 4년 동안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이 안형준 MBC 사장이 하이브의 이 방송사 지위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시상식 출연 강요 같은 이런 소위 방송사 갑질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방송사가 연예기획사한테 사과했다고요? 네,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룹 엔하이픈이나 뉴진스 등 하이브사나 레이블 소속 가수들이 MBC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손석희 전 사장. 원래 MBC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22년간 MBC 아나운서로 재직한 손 전 사장의 복귀도 오랜 구애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 MBC 관계자는요. 손석희 전 사장에게 4월 총선 개표 방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JTBC 퇴직 후부터 영입에 공을 들였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MBC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네. MBC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단 실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슈퍼갑이었던 방송국이 이제 유튜브나 이 미디어 플랫폼들이 영역을 넓히면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도 떨어지고 하이브 소속 가수가 출연을 안 하면 K 콘텐츠 전진 기지가 되기도 어렵고 또 김 작가의 드라마 재방송을 포기하면 수익을 걷어차는 셈이고요. 그렇군요.
지난주에 왜 그 7,500만 원 돈 주인 찾았다면서요? 아, 예, 맞아요. 이 돈 주인이 이 버스로 10분 거리에 혼자 사는 8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어허. 뭐 의학적인 소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걸로 전해졌고요. 이 돈을 묻고 있던 띠지가 단서가 됐습니다. 네, 돈을 찾았으니까 이제 주인한테 돌려줄 거고, 그죠? 네. 이 돈 찾아서 신고한 분들은 사례금을 좀 받긴 하나요? 네, 유실물법상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최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5천만 원 발견한 분은 한 780만 원 정도, 2,500만 원 발견한 분은 3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례금을 받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군요, 아직은. 네. 자, 뉴스 큐레이션이었습니다.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6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죠.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영남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머물러 있는데요. 경남 김해와 경북 경주 등지에는 시간당 2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까지 일시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먹구름만 끼어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밤사이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밤사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에는 50에서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에도 최대 12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30에서 80, 전북과 경북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대전 30도, 강릉 32도, 경주 33도, 제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집회 준비 관계로 세종대로 태평 교차로에서 숭례문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누어서 통행시키고 있으니까요.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에서 휴게소까지 3km가량 막히고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더 가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각각 10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데요. 경기 광주에서 화성 방면입니다. 포곡 나들목 부근이 현재 산사태의 처리 작업으로 인해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인데요. 호법분기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요. 여주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은 백양사에서 익산분기점까지 작업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인데요. 당대표 후보로 뛰고 계신 나경원 의원, 지금 이제 전국을 누비고 계셔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 자신 있으세요? 네. 일단 예. 1차 저희가 결선 투표를 갈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이제 당원들께서 정말 당을 위해서 누가 통합시키고 안정화시키면서 변화를 가져올지 이제 판단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선 투표 가게 되면 나경원 대 한동훈 이렇게 양자구도가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경원이 왜 대표가 돼야 하는지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
뭐 어제 국회 법사위 상황을 보시면서 이 민주당이 의회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이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그러한 헌정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좀 투쟁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냐, 예, 이런 생각들 하실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굉장히 계파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 소위 친윤과 친한, 네, 계파 갈등, 또 다음 대통령 후보 나오고 싶은 두 분이 계파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예. 당이 통합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그래도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고요. 네. 우리 당이 늘 수도권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본 사람이. 그래서 역시 정치라는 것이 또 경험이나 지혜가 굉장히 위기일 때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이 위기라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저한테 제가 맡아야지 당이 하나로 통합도 시키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도 좀 막아보고 예. 또 변화도 하고 또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너무 한쪽은 대통령을 업고 나오고 또 한쪽은 너무 대통령하고 파탄이 났으니 그래도 나경원이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결선에 나가는 한동훈 후보는 왜 대표가 되면 안 됩니까? 일단 여당 당대표는 당정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대통령 잘하시는 건 도와드리고 대통령께서 민심하고 멀어질 때는 거침없이 쓴소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뢰가 중요한데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좀 났고 이번에도 토론할 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관련된 기소가 부당했습니까?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대통령이 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예. 사실 당대표는 대통령의 허물도 덮어드리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고 당대표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여당 당대표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위기인데 여러 가지 이런 의회 경험이 없고 또 정치 경험이 조금 아직은 짧으시기 때문에 예. 짧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기반으로 많이 싸우니까요. 예. 국회 시스템을 좀 아는 당대표가 돼야지 원내대표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통령과의 관계는 검사 선후배로 아주 오랫동안 돈독했었는데 왜 이렇게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조금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부터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좀 조언 그룹들이 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지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런 조언들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총선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고 인기가 없다 보니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한 구도였고, 그러다 보니 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을 조금 비판해야 그나마 총선에서 좀 표를 얻을 수 있고 이랬던 건 아닐까요? 이제 소위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죠. 예. 만약에 그런 필요가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상황이 너무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 전당대회가 그런데 이게 무슨 전당대회냐, 분당대회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에 동의하세요? 예, 저도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은 조금 저도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했었는데 예. 갑자기 저한테 그 공소 취소를 네. 뭐 부탁했다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바람에 예. 마지막에 조금 저도 충돌하게 됐네요. 네, 송구합니다. 그 공소 취소를 부탁하신 건 맞아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9년에 지금 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의당과 밀어붙일 때 예. 저희가 이거는 아니다 하고 협의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저항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민주당 쪽 당직자들이 한마디로 빠루 쇠지대때를 가져와서 문을 뜯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로 저희 당 쪽은 27명의 의원하고 보좌진이 기소됐고요. 맞아요. 또 민주당도 한 5명 정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정치적 행위이고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사법이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면 이런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재판이 끝난 경우에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김경수 도지사 문재인 정권 때 김경수 의원을 뭐 사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재판 진행 중이니까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정리를 해달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재판, 어그러진 여러 가지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죠. 네. 물론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뭐 옳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었던 것 또한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이요. 제가 보니까 괴물국회를 만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동물국회가 안 된다 해서 그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저희가 여당일 때 우리가 다수당일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정신이거든요. 합의 정신. 근데 민주당이 지금 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사위원장까지 다 차지하고 앉아갖고 예. 무조건 다수결이에요. 예. 그 다수결로 할 거면 우리는 다 그냥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다수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집에 가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슨 협박의 무기처럼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정치 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꺼번에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마구 통과하는 날 의장실에 항의하러 갔더니 우리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박찬대 원내대표 와서 선진화법 위반, 경호권 발동한다 그래요. 어제도 봐보세요. 그 탄핵 청원회라는 게 청원을 갖고 청문회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항의하는데 또 이제 국회법 선진화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예. 저는 이제는 완전히 이 괴물 국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국회 선진화법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개정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보면 2019년 물리적 충돌 과정은 법 위반이었던 것만은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면 복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법 위반은 맞지만 정치적인 사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해결하는 것. 사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동시에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게 네. 바로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이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 자체도 법 위반이다라고 또 나 의원을 고발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법 위반입니까? 그게 사익적인 것이 아닌데 네. 우리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이 공소 취소 논란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후보 입이 리스크다. 이 지금 자꾸 말 한마디 해서 뭐 전부 다 자꾸 무슨 게이트도 만드는 거예요. 네. 문자에 답을 하면 국정농단이다. 문자 온 게 뭐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이 또 그것도 게이트에서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가 또 집어넣고 뭐 예.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예. 민주당이 지금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네. 이게 끊임없는 지금 일종의 우리 의원들을 모두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물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왜 이 공소 취소 부탁하셨죠라는 그 말을 왜 꺼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정의가 바로 실현돼야 되는 것 같은 거를 제대로 챙겨서 그런 사건들이 제대로 진행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뭐 우리 정부 들어서는 특히 민정수석실도 없고요. 예컨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고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돼 버려가지고 기각됐죠. 예. 오히려 많은 분들이 무죄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당연히 혐의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영장 판사들도 많이 있으니 좀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의 경향성들을 알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것이 좀 꼭 발부될 수 있도록 좀 잘 제대로 지켜본다든지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일반적 사건은 일선 검찰청도 지휘할 수 있지만 네.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거든요. 예.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예.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 했더니 그걸 지적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적받으니까 이제 되물으면서 그 공소 취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왜 그 얘기를 꺼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구체적 사건에 관한 거는 본인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려고 거절한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 와 이거는 오히려 그런 거는 제가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못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저는 그런 건 알아서 당연히 직권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면밀하게 못 봤다 이렇게 그때 그런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뭐 사과하셨다고 하는데 사과는커녕입니다. 그 전에도 뭐 물론 뭐 원희룡 후보가 가장 뭐 앞장서서 그 공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이렇게 쭉 처음 시작돼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이제 저는 원 후보의 그때 이제 공격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저도 뭐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은 질문도 하기도 했지만, 조금 거칠고 정교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같이 뭐 나란히 동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될 부분 뭐 예컨대 댓글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아직은 확신이 안 서서 한마디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아무튼 대통령 영부인의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문자 공개 또 뭐 방금 언급하신 그 과정에서 무슨 댓글 부대가 있네 없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에 장관 이미지 관리 위한 댓글 부대 뭐 공무원까지 동원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그 자폭성의 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원래 그 참전을 안 했었죠. 그래서 네. 늘 보면 한
먼 두 사람이 싸우는 걸로 기사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좀 계파 갈등이 심해서 이렇게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친한계와 그다음에 소위 친윤계가 대립했다.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지금 대권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 지나친 갈등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자꾸 이제 올라가질 않고 있는데 우리 뭐 그래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보니까 조금 올라간 게 있죠. 예. 네. 근데 뭐 우리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실 거고 국정 지지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결국 민심하고 어긋난 부분을 빨리빨리 걷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때 사과하고 제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으면 이렇게 오래가지 않을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가감 없이 누가 드릴 수 있는 거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누구 말씀을 제일 신뢰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은 한 분은 또 윤통을 얻고 윤심을 얻고 나왔으니까 빚진 게 있으시고, 한 분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래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면 좀 쉽지 않지 않겠냐. 대통령께 민심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그래서 그냥 보니까 뭐 제가 빚진 거 없고요. 네. 대통령한테 빚진 거 없고 또 정말 할 말은 또 하고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금 아까 이제 제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지가 주는 또 힘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현역이다 보니까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좀 거침없이 드릴 수 있는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아까 이제 그 진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민심에 바로바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너무 오래 끌고 이런 거 언급하신 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많습니다. 저는 뭐 이제 사실 야인이었잖아요. 그동안 또 아니 제가 보면 반유는 제가 해야 되는데 구박은 제가 제일 받았는데 대통령께 무슨 온갖 혜택 받은 분들이 요새 반윤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여러 가지 우리 뭐 재난 사건이나 무슨 이렇게 국민들이 기억하는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너무 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 그러면 장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그건 뭐 인재가 아니라 천재에 가까워도 우리 그냥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그냥 천재에 가까워도 그 성남 민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는 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우리 정부 들어서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계속 안타깝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왜 법적인 책임이 없는 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책임을 보여드리는 게 민심하고 좀 가까워지는 길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시지만 제가 이제 다 해석해서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통역해드리고 있는 건데 김건희 너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같은 건 진작에 빨리 사과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고 이태원 참사 같은 거 책임을 지고 행안부 장관은 즉각 경질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고 그다음 최상병 그렇게 정리하시면 최상병 사건은 하시죠. 최상병 사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희로서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당론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정략적이에요. 왜 정략적이냐면 처음에 특검 냈을 때요. 그 특검 내용에 세상에 이 사건 진상 규명은 없더라고요. 대통령 화내셨냐 안 화내셨냐 그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너무 특검 파상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그냥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난 후 미진하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네. 봅니다. 예. 민주당은 진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뭐 보면 이재명 대표 일당 체제가 돼버렸어요. 불행하게도.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판결 확정 전에 대통령 선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좀 무리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수적 열쇠가 명확한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만약 되시면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예. 수가 작을 때는 가장 큰 무기는 민심입니다. 네. 그 민심을 얻어가는 과정, 국민들께 설득하고 알리는 것, 또 그를 통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네.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으면 민주당도 무리한 무리한 입법이나 무리한 탄핵 추진 같은 건 못할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 이제 단일 대우가 안 되면 그것 또한 또 걱정이다. 당 통합 될까요? 다시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싸웠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정치라는 게 뭐 당대회든 뭐든 이런 경쟁이 벌어지면은 한참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또 나중엔 다시 뭐 하나가 되고 하는 게 보통 정치인데 요즘은 정치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싸워도 우리가 요런 거 이렇게 금도 같은 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는 안 싸워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제가 놀란 게 그 공소 취소 부탁 이런 이야기를 그냥 불쑥 꺼내는데 예. 진짜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뭐 어떤 대화도 신뢰를 갖고 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네. 뭐 댓글 부대가 있네 없네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때 우리 정말 자해예요. 자해. 아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터져 나온 걸 가지고 야당이 계속 고소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거? 그러게 생겼어요. 아이고.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네.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마지막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경원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최백호가 부르는 영일만 친구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